자, 그럼 계속해서 2-2강 ESG로 배우는 회사의 체계를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속가능 경영센터의 센터장 류화실입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 작성 사례별로 보는 GRI, SASB, ISSB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GRI 내용을 배웠고, 두 번째 SASB, SEC, ISSB, KSSB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작성 사례별로 보는 SASB입니다. 자,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에 대한 개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크게 SASB의 마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에서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에 11개 산업군에 대한 77개의 세부 산업별 지속가능 보고 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산업군을 11개로 나누고 그 11개 안에 다시 77개의 산업의 부분을 나눈 후에 그 산업별로 보고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의 필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 대상으로 지속 가능 경영 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사스비의 특징은 기업의 재정 및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 정보를 식별하는 데 있으며, 투자자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ESG 정보를 수치화해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자, 사스비의 스탠다드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제일 위에 11개의 섹터라는 섹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섹터를 산업별로 나누었고, 그 이후에 그 아래 다시 77개의 인더스트리즈를 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일 게스는 어떤 항목을 기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5대 지속 가능성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성 부분은 광범위한 지속 가능성 테마를 커버하기 위해서고, 환경 부분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슈 카테고리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섹터 산업 전반에 걸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토픽을 싣고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은 각 토픽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적, 질적 지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스비의 11개의 섹터, 산업군과 77개의 산업 분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크게 항목별 목록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5대 지속가능성 부분과 일반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Universe of Sustainability Issue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은 제품의 생산, 서비스 제공, 장기적 기업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속 가능성 5대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5대 부분은 총 26개의 일반 이슈를 포함하고 있고요. Universe of Sustainable 이슈에 대한 내용은 산업별 사스브 스탠다드를 따로 설정해서 평가를 위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사스브에서 발표하는 Materiality Map으로 공표됩니다. 자, 환경. 이 재정 및 운영에 대한 환경 영향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GHG 배출, 그린하우스 가스라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내용과 대기질, 에너지 관리, 상하수 관리, 폐기물 관리, 생태계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7가지로 기업 외부와의 관계 및 기여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권 및 지역사회, 데이터 보안, 접근성, 제품 품질 및 안전, 고객 복지, 공정 마케팅 광고, 공정
일정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은 세 가지로 장기적 인적 자본 관리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행위, 임직원 건강 및 안전, 보상 및 복리후생 자기계발에 대한 내용과 다양성 및 포용성, 직원 채용의 유지 등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에 대한 5가지가 존재하는데 환경, 사람, 사회 통합적 관점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및 생애 주기 관리, 그리고 사업 모델의 회복력, 공급망 관리, 재료 조달 및 효율, 그리고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이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리더십 및 거버넌스 5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부 및 이해관계자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 이윤과 기업 윤리와 경쟁적 행위, 환경 법 및 규제에 대한 내용, 중대 위험 관리와 리스크 관리의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사스비 스탠다드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탠다드 기본 구성은 Disclosure Topics, Accounting Metrics, Technical Protocols, Activity Metrics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시 주제, 측정 지표, 지표 속성, 일반 지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시 주제는 산업별 재무적 중요도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은 ESG 토픽으로 구성합니다. 측정 지표는 산업별 성과 측정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측정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표의 속성은 측정 지표의 정의, 공시 범위, 적용,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지표의 경우 기업의 사업 규모를 개량화하고 어카운팅 매트릭스와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의 표준화와 비교 가능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사스비 스탠다드의 공시 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예시로 사스비 공시 지표는 디스클로저 토픽 같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내용, 대기 오염물질 배출, 에너지 관리, 물 관리, 폐기물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고 있고 섹터와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어카운팅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있고 이것이 사스비 안에서 분류하고 있는 코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그 코드 넘버가 적혀 있으며 가장 오른쪽에 구분되어 있는 정량 정성적 평가 방법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활동 지표인 액티비티 매트릭에 대한 내용도 기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작성 사례별로 보는 사스비 스탠다드입니다. 사스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그 해당 산업군의 섹터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들이 필수 요소이고 얼만큼이 중대성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섹터를 구분을 하고 이렇게 어떤 산업군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나의 해당 항목을 추가해서 볼 수 있도록 중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내용은 앞서 살펴보신 환경, 사회자본, 인적자본, 비즈니스 모델, 리더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이드 되어져 있고요. 이 2가지 것들이 만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석탄 이 산업의 경우엔 어디에서 다시 우리 기업의 중대성이 만나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 이 휴먼에 대한 리소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만난다라는 부분의 중대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스비의 보고 기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LG 생활 건강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및 원칙에 사스비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2022년 SK텔레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SK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사스비 기준에서 액티비티 매트릭스를 이용한 측정 내용을 기입하고 있는데요. 측정 지표가 무선 가입자, 유선 가입자, 광대역 가입자, 네트워크, 트래픽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카테고리는 정량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단위는 명 가입자 수로 하였고 여기 보이는 코드는 어, 이 사스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K텔레콤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고 페이지 넘버를 가장 우측에 기입하고 있어서 이 사스비 인덱스를 살펴보면 우리 무선 가입자 수에 대한 문제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어져 있겠구나라고 찾아볼 수 있도록 139페이지에서 145페이지에 세세하게 기입해 놓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Sustainability Disclosure Topic and Accounting Metric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측정 지표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솔루션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2022년 판입니다. 이런 곳에도 사스비 인덱스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서 이 인덱스 안을 살펴보시면 하나솔루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가져왔구나. 섹터는 케미컬에서 가져왔군요. 화학에서 이 섹터를 가져왔고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비 내에 코드를 적어 놓았고 회계 지표에서 본인들이 측정해야 되는 값을 적어 놓았으며 어떻게 2021년, 2022년 그 결과값이 변했는지도 계량화해서 같이 기입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 사례별로 보는 SEC입니다.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고요. 여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상장 기업은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 재무제표에 기후 변화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EC Climate Related Disclosure Rul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시 SEC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SEC는 최종 기후 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적 논쟁이 진행 중인데 2022년 3월 SEC 기후 규칙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6일 SEC 기후 규칙을 확정하였고요. 그러나 미국의 각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몇 주에서 미국 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SEC 기후 공시의 규칙이 일단 중단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유보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규칙이 사법적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등록자들이 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규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SEC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500부터 1503번까지 그리고 1506번이 일반 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504번부터 1505번까지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내용이고 14-1과 14-2가 재무제표 영향 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 공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의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 목표와 이행계획, 시나리오 분석과 탄소 상계에 관련된 정보는 필요할 경우 공시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스쿱 1과 스쿱 2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한적 또는 합리적 수준의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거나 명시적인 혹은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경우 스쿱 3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공시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영향 공시입니다. 재무적 영향 지표와 지출 지표, 그리고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치,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내부 통제 감사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은 상장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 서류를 갖추고 있고 정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스쿱3는 세이브 하퍼를 적용하여 하거나 혹은 적용 가능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공시를 면제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1년 유예를 한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SEC의 공시 유형을 보시면 S-K와 S-X 여기에서 SEC의 기후 법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확정 발표해야 했습니다. 공시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과 TCFD의 형식을 이용한 공시와 스쿱1, 2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형태로 기준을 나누고 SEC의 기업 분류별 공시 일정입니다. 자, 상장 대기업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입할 때 2026년 공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중견기업은 27년, 상장 소기업은 2028년 공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보고 및 증권신고서에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후 관련 공시와 지출 및 재무적 영향, 스쿱1, 2, 그리고 합리적 인증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어서 해당 기업들이 그 가이드대로 공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SEC의 원안 대비 최종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 유형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재무제표 공시,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스쿱3 공시를 원안에서 중요한 경우 공시하도록 하였지만 최종안에서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쿱1, 2의 공시도 원안에서는 모든 적용 대상 기업의 의무 공시였지만 최종안에선 중요한 경우 공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지출 지표 같은 경우에 원안은 물리적 전환위험 공시별 공시를 하였으나 최종안은 전환 위험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표준의 경우 중요성 기준은 최종안에선 기후 관련 목표, 해당 목표가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하프세이브도 기후 관련 목표에 적용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사례별로 보는 ISSB입니다. 처음 보는 장표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장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SASB와 IR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IR이 합병해서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CDP, 우리 탄소 공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 탄소에 대한 측정을 하는 평가 기관이 CDS라는 것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합병하여 IFRS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IFRS. 그리고 이 IFRS에서 만든 것이 ISSB예요. 이 ISSB가 만들어졌을 때 GRI의 내용을 가져다가 TCFD의 내용도 가져다가 포함하여 글로벌한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ISSB가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될 예정이고 이 ISSB를 차용하여 KSSB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진 ISSB의 구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살펴봤던 SASB에 대한 그림이 보이고 그 아래 TCFD의 구조가 보일 겁니다. 이 두 개의 구조를 다 가져다가 하나로 통합한 것이 ISSB입니다. SASB에서 가져온 것은 비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산업별 특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고, TCFD에서는 4대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빈 목표에 대한 분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우측에 보이는 S1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만들었는데요. 목적 및 범위 안에 4대 핵심 요소를 다 포함하고 일반 사항과 실무적 지침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S1의 경우 일반적 요구사항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GRI처럼 이 S1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2는 기후 관련 요구사항, 세부 핵심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별 공시사항 등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후위험,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등 필요한 기후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표될 요구사항은 생물 다양성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SSB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우측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와서 IFRS1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 관련 요구사항이라고 안내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ISSB S1, S2의 공시 요구사항입니다. S1 일반 요구사항은 SASB와 같습니다. 그리고 S2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TCFD와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ASB와 TCFD를 모아서 ISSB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기준의 가장 뛰어난 장점을 하나씩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S1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 관련 합리적인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S2는 TCFD에서 왔기 때문에 기후 관련 중요한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1의 핵심 필수 공개 요구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와 지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기회나 사업 모델, 리스크, 위험, 식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S2는 TCFD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기후 관련 기회와 리스크에 관리하는 전략이나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를 발견하고 측정하고 기후 관련 산업 주제에 따른 사스브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요. ISSB의 공시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기준은 대상, 일반 요구사항 같은 경우엔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직면하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 공시는 S2에서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고요. 공시는 2025년부터 공시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S1의 경우에는 공시를 1년간 유예해줘서 2026년부터 할 수 있고요. S2 중에 스쿱 3 공시, 우리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은 2026년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내용은 스쿱1 배출량, 스쿱2 배출량, 스쿱3 배출량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적용 대상이라던가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ISSB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사례는 U+와 그에 대한 종속기업 관련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S1과 S2로 해서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런 ISSB의 향후 계획은 앞으로 생물 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서 TNFD라고 불리는 것이 2021년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최종 프레임워크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인적 자본에 대한 내용도 실을 예정이고요. 가치 사슬에서 노동권과 지역사회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인권, 지역사회 내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룰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성 사례별로 보는 KSSB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세계의 각종 글로벌 이니셔티브, SASB, TCFD, GRI 등이 다 모여서 ISSB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ISSB가 세계 공통 표준이 될 거기 때문에 한국은 그걸 가져와서 KSSB라는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KSSB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 ISSB, US, EU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의무 공시 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는 기업들 간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있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있는데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준의 경우엔 유럽에 맞춰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엔 미국의 기준에 맞춰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내용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의무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 사항, 즉 S1, S2의 내용과 똑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시의 경우엔 여기 선택 사항을 만들어 놔서 지속가능 관련 사항 중 기업의 정책 목적에 따라서 공시가 필요할 경우, 그럴 경우 사안을 다뤄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024년 4월 초안을 공개하였고요. 이런 KSSB 공시 기준의 특징과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한 공시 기준을 제정하려고 노력하였고요. 이것은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감안한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도록 목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를 공시에 허용하는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제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도 공시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공시 기준이 한국 일정에 맞춰 조금 허용성이 높은 허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SSB의 공시기준 제정의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KSSB에서 의결한 이후에 2024년 4월 30일 날 공개 초안이 전문이 공개되었고 2024년 8월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성 사례별로 보는 ESG 공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ESG 공시가 이 표준화의 쟁걸음을 가지고 있고 ISSB, ESRD, 유럽 기준이죠. GRI와 같은 기준과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표준은 ISSB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은 ESRS를 유지하면서 이 ISSB와 상호 호환성을 갖는 방식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 사례별로 보는 ESG 공시 전망은 GRI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우리가 알고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를 중심으로 IFRS로 하나로 합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목차인 ESG 실무자를 위한 실전 팁 10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G 실무자를 위한 팁. 첫 번째는 ESG 트렌드 알기입니다. ESG 트렌드 탑 10은 ESG 공시에 대한 내용과 ESG 정치와 흐름, 정치적으로 ESG 매우 중요하게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선언 그 이후에 어떻게 ESG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ESG의 투자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이제 투자 기관의 오피니언을 발표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ESG 평가 트렌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ESG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투자에 대한 내용과 에너지 전환, 그린워싱 강화, 순환경제, 생물 다양성, 자연자본의 흐름 등 이런 것들이 ESG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ESG에서 이야기하는 중요 주제에 대한 위험과 기회, 어떤 것이 될지 식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ESG 지속 가능 보고서 작성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전부 다 ESG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당하는 산업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져다가 작성할지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ESG 보고서는 검증이라는 걸 거칩니다. 기업이 공시한 ESG 보고서가 공시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를 외부 독립기관이 검증합니다. 이런 걸 제3자 검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제3자 검증에 따라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기도 하고, 그리고 인증 관련된 법규와 인증 관련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인증 기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을 가지고 검증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ESG 보고서 검증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ESG가 정말 중요한 만큼 검증이 되지 않을 경우 그린워싱을 했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경우 ESG에 대한 부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ESG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반드시 보고서 검증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인증을 통한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고서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ESG 보고서의 검증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검증을 받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ESG 평가를 활용할 때 이러한 평가 결과를 점수, 등급 혹은 지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받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ESG에 대한 투자, 를 받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데이터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거나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ESG 투자 상품을 개발하거나 감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 이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및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ESG 평가를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내 평가기관 이용하기입니다. 국내 평가기관인 중 한국 ESG 기준원이 존재합니다. 2003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 사회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국내 상장 회사 코스피, 코스닥을 대상으로 ESG를 평가하고 있고 2018년 금융사 지배구조의 영역을 분리하여 다른 금융사의 지배구조 형태로 고유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본적으로 평가한 후에 심화 평가를 하고 평가 검증을 해서 기업 피드백을 합니다. 3번에서 평가받은 평가 내용을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원 같은 곳에서 기업 피드백을 해줍니다. 평가 등급은 7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분별 등급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등급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평가한 이후에 ESG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이슈가 발생할 경우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원 평가 기업 수는 1,068개의 기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 평가기관 이용하기 두 번째는 서스틴베스트입니다. 국내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자체 개발한 ESG 평가 모형인 ESG 밸류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장기 재무 영향도가 높은 ESG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관리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 중대성 평가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목표,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즉 지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3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총 1,270개 기업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평가 등급은 동일하게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자 검증기관 알고 이용하기. AAA 1000AS와 ISAE 3000이 있습니다. AAE 1000AS의 경우 영국의 비영리 기관이 만든 보고서 인증 기준이고요. 특징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시하고 규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검증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인증된 전문기관 모두 인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 비중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사용 비중이 높고 검증인의 역할은 넘버 뒤에 붙는 숫자에 따라 지속 가능성 보고서 검증, 이해관계자 참여 표준, 그리고 검증 원칙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인증 유형은 검증 유형과 검증 수준으로 나눌 수 있고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영향성 등으로 수준을 구분합니다. ISAE 3000 같은 경우엔 국제회계사 연맹이 인증 업무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회계 감사 과정과 감사 절차 그리고 진행 방식, 용어 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검증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역량과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한 ISAE 3000을 주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표준을 개발 중이라 ISSA 5000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합리적 검증을 통해 검증하기도 하고 제한적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합리적 검증은 높은 수준의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고 제한적 검증은 증거 자료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수준의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3자 검증기관 알고 이용하기에서 제3자 검증 의견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KB금융그룹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맨 뒤에 나오는 제3자 검증 의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KB금융그룹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았고 검증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잘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이 보고서를 검증하였는지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영향성의 원칙에 따라 이 보고서를 검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국형 아리백, K 아리백의 참여. 이것이 실무자를 위한 8번째 팁입니다. 아리백 기업을 등록하고 정기 소비자는 아리백 기업에 등록합니다. 에너지공단 아리백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녹색 프리미엄이나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실적을 제출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아리백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고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발급받게 되고 아리백, CRS 등을 활용해서 이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 디지털 자료 축적하기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 공시의 경우 자발적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그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무적 공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상당히 신뢰성과 투명성이 낮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재무와 비재무가 분리된 상태에서 재무 보고와 별도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비재무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무와 비재무가 통합된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규정과 표준을 통합한 통합 표준으로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축적하여 필요한 부분에 차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안에 지속하는 경영 보고서가 들어갈 경우에 잘못된 수치나 잘못된 항목이 발생할 경우 정정하기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될 경우 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자료를 상당히 많이 축적하여 수정이 필요 없는 확실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앞으로 대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워싱 주의하기입니다. 그린이 브랜드 운영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장표는 포스코의 그린이 브랜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스코는 탄소 중립 마스터 브랜드인 그린잇을 만들고 그린잇의 카테고리 브랜드로 저탄소 철강 제품, 저탄소 철강 기술 공정, 저탄소 인프라를 만든 후 그린잇 스틸 서브 브랜드인 인증서 기반의 탄소 감축량 배분형 제품, 전기로 하이렉스 기반의 물리적 탄소 감축 제품, 사회적 감축 제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커다란 사진이 그린잇의 화려한 발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린워싱으로 분류되어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단체가 밝히길 기업의 교묘한 그린워싱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기를 마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이러한 그린잇 탄생 배경엔 연초에 투자회사들의 투자 철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장기 목표는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었지만 단기 행동이 탄소 중립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로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며 포스코의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밝히며 투자 철회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포스코는 탄소 중립 브랜드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저희가 그린워싱, ESG 워싱에서 이야기했듯 광범위한 단어를 사용하여 임팩트 워싱에 해당하는 실제하지 않는 어떠한 기술이 실제할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그러한 그린잇이 만들어지며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실예를 보고 우리가 마케팅과 사회활동을 할 때 ESG 워싱이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2강 강의를 마치고요.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속가능 경영센터의 센터장 류화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